아들을 낳으랬더니 딸년을 둘씩이나 낳았어? 당장 데리고 나가. 상고의 고통 끝에 쌍둥이를 낳은 며느리가 생사를 오가는 중에도 시어머니의 관심은 오직 아들뿐이었습니다. 딸밖에 못 낳은 너한테 위자료는 한 푼도 못 줘. 병원비도 오늘까지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링거 바늘이 꽂힌 손으로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지만 그는 매몰차게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버려진 그 아내가 천재 쌍둥이와 함께 돌아오자 재벌 남편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준비됐지? 네, 엄마.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산부인과 분만실앞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긴 복도에는 싸늘한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최 여사는 명품 가방을 양손으로 꽉 쥐고 초조함을 이기지 못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최 여사는 한시도 벤치에 앉아있지 못하고 수술실 문만을 노려봤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설마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불안해 죽겠네. 최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술실의 빨간 불빛이 마침내 꺼지자 최 여사가 숨막히는 긴장감에 문 앞에 달려가 섰습니다. 간호사가 피곤한 얼굴로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시어머니예요. 우리 며느리 어떻게 됐어요? 아들 낳았죠? 빨리 말해보란 말이야. 간호사가 최 여사의 재촉에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산모가 난산 끝에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들은 무사합니다. 최 여사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쌍둥이 아들이라니. 우리 박씨 집안에 경사가 났구나. 아니요, 딸 둘입니다. 간호사의 담담한 대답에 최 여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처럼 굳었습니다. 뭐라고? 딸. 간호사가 이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산모가 출혈이 너무 심해서 지금 응급수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좀 일찍 나와서 인큐베이터에서 집중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삽시간에 검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생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딸이라고? 분명히 의사가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야. 최 여사가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 민호가 3대 독자란 말이야. 박씨 집안의 귀한 외아들인데 대가 여기서 끊긴단 말이야? 간호사가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보호자님, 막상 출산하시면 성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초음파로 확인하는 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에요. 여기는 병원이니 조용히 해주십시오. 조용히는 무슨 조용이야. 최 여사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가방이 떨어지면서 화장품과 지갑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년이 감히 우리 집 며느리 행세를 했단 말이야? 최 여사의 고성에 옆 병실에서 환자 보호자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혀를 찼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목숨 걸고 애를 낳았는데 저게 시어머니가 할 소리야. 최 여사가 그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남의 집 일에 뭘 참견이야. 당신이 3대 독자 집안이 뭔지나 알아? 그때 대기실 벤치에 앉아있던 민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민호는 차가운 표정으로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작은 아기들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싸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시고. 민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나야. 최 여사가 아들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민호야, 일을 어쩌면 좋니? 쌍둥이 딸이라니. 민호가 통화하는 목소리로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장인어른 공장 압류 절차 들어가. 내일 아침 일찍 사람들 보내서 기계란 기계는 전부 빨간 딱지 붙이고. 최 여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딸만 낳은 년한테는 그래야지. 민호가 전화를 이어갔습니다. 통장도 전부 압류시켜. 어차피 특허 서류는 이미 내 이름으로 넘어왔으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정리해. 그때 의사가 수술복을 입은 채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아기들이 미숙아라 당분간 인큐베이터에서 집중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민호가 의사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아버지 아닙니다. 곧 이혼할 겁니다. 그 여자가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민호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최 여사가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대충 주워 담으며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래, 잘했어. 새 장가 가서 아들 낳으면 되지. 내가 좋은 집안 알아봐 줄게. 병원 직원이 다가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인큐베이터 사용료랑 수술비는 어떻게? 민호가 멈춰서서 돌아보았고 그의 표정은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청구하세요. 내가 낼 이유가 없으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서유는 겨우 의식을 되찾았지만 온몸이 욱신거리고 수술 부위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호가 시커먼 정장을 입고 들어왔고 뒤따라 최 여사도 들어왔습니다. 정신이 들었나 보네. 최 여사가 팔짱을 끼고 서윤을 내려다봤습니다. 딸년 둘 낳느라 수고했어. 이제 그만 나가면 돼. 서윤이 흐릿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들은 괜찮아요? 민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아기, 딸년들이 무슨 우리 아기야. 네 아기지. 민호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서윤의 배 위로 던지자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잡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혼 서류야. 도장 찍고 당장 나가. 서윤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최 여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들도 못 낳는 년이 우리 집 며느리인 척하는 게 더 어이없지.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한 푼도 없어. 몸 추스르는 대로 당장 짐 싸서 나가. 이건 엄마랑 나랑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서윤이 링거 바늘이 꽂힌 손으로 민호의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아기들만이라도 생각해서. 민호가 서윤의 손을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묻은 것처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내가 널 사랑했을 것 같아? 내 아버지 공장 기술이나 빼먹으려고 결혼했지. 아들이라도 낳았으면 모를까? 서윤이 충격으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날 이용한 거였어? 이제야 알았어? 가난한 공장집 딸이랑 무슨 사랑이야. 최 여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병원비도 네가 알아서 내. 딸년들 키우는 것도 네가 알아서 하고. 우리 집안은 이제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어. 민호가 병실 문을 열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내 아버지 공장은 이미 압류됐으니까 찾아가 봐야 소용없어. 쾅 하고 문이 닫히자 서윤은 망연자실한 채 절망감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 폭우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 쫓겨나듯
병원을 나섰습니다. 환자복 위에 병원에서 빌린 낡은 가디건만 걸친 채 품에는 담요로 대충 싼 쌍둥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경비원이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병원 담요 가져가면 안 됩니다. 서윤이 돌아서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아기들이 비 맞으면 안 돼요. 부탁드립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요. 얼른 담요 놓고 가세요. 경비원은 매정하게 서윤을 다그쳤습니다. 서윤이 할 수 없이 담요를 벗겨주고 자신의 가디건을 벗어 아기들을 다시 감쌌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빗속을 맨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택시가 지나갔지만 서윤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는 아무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한 택시가 잠시 속도를 줄였다가 서윤의 모습을 보고는 다시 속도를 높여 달아났습니다. 제발 친정까지만 태워주세요. 돈은 있어요. 서윤의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한참을 걷고 또 걸어서 친정 동네에 들어섰습니다. 골목 어귀의 슈퍼 아주머니가 문을 닫다가 서윤을 봤습니다. 어머, 서윤이 아니니? 재벌집에 시집 갔다며? 이게 무슨 꼴이야? 서윤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자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복에 맨발이야. 쫓겨났나 봐. 그러게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욕심 부리더니 저렇게 됐네. 친정집 대문 앞에 선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때 깔끔했던 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대문과 담벼락에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압류, 경매 진행, 채권자 외 출입 금지라는 붉은 글씨가 서윤의 눈에 박혔습니다. 아버지. 서윤이 나지막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밀자 경첩이 부러진 문이 쓰러질 듯 위태롭게 열렸습니다. 마당은 무릎까지 오는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빗물이 거세게 들이쳤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서윤이에요. 눈 좀 떠봐요. 현관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전기도 끊겨서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휴대폰 불빛으로 길을 밝히며 안방으로 들어가자 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버지가 신문지를 덮고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왼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한 채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윤이 아기들을 조심스럽게 구석에 내려놓고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서윤아. 간신히 나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미안하다. 다 빼앗겼어. 병원에 가야 해요. 당장? 돈이 없어. 민호가 다 가져갔어. 서윤이 급하게 아버지 책상을 뒤져 서랍 속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특허 문서였고 특허권자 이름은 모두 박민호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양도 계약서에는 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대체 언제 이런 짓을. 술 먹였더니 도장, 미안, 내가 바보같이. 서윤이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때 아기들이 울기 시작하자 배고픈 울음소리가 차가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윤이 아기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었지만 텅 비어 있었고 수도꼭지를 틀었지만 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결국 아버지와 아기들을 이끌고 낡은 공장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공장 사무실에는 아직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구석에 아버지를 눕히고 창고에서 찾은 생수로 분유를 탔습니다. 괜찮아, 아가들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서윤이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대부분의 기계는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지만 구석에 있는 낡은 기계 몇 대는 놓쳤는지 그대로였습니다. 이거라도 돌려서 돈을 벌어야 해. 서윤은 굳게 결심했습니다. 서윤이 먼지 쌓인 매뉴얼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기계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작동법을 익히고 잠을 잊은 채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낡은 기계 하나가 덜컹거리며 힘겹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름때로 새까맣게 변한 손을 보며 서윤은 독하게 다짐했습니다. 박민호, 최 여사, 너희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지? 좋아. 내가 꼭 성공해서 너희를 무릎 꿇게 만들 거야. 반드시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10년의 시간이 폭풍처럼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인천공항 입국 게이트 앞에는 수많은 방송국 카메라들이 일제히 입국장을 향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회장님이 나오십니다.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자 플래시가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검은색 선글라스에 최고급 브랜드 정장을 입은 여성이 모델 같은 당당한 걸음걸이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병원에서 쫓겨났던 그 초라한 여인의 모습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서윤 회장님, 글로벌 기업 1위 달성을 축하합니다. 10년 만에 귀국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윤의 양옆에는 10살이 된 쌍둥이 딸 이아라와 이다라가 있었습니다. 아라와 다라는 최신형 태블릿을 능숙하게 다루며 걸었습니다. 아라가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기자들이 정말 많이 왔네요. 우리 회사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또 갱신했어요. 다라가 태블릿을 두드렸습니다. 뉴스 속보 떴어요. 박민호 그 아저씨 회사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 회수 위기래요. 그때 공항 대형 전광판에 뉴스가 떴습니다. 이서윤 회장 기업 업계 1위 공식 발표. 박민호 그룹 10년간 신기술 개발 실패로 몰락 위기라는 붉은 글씨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전 남편 박민호 회장의 회사를 제치고 1위가 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서윤이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자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전 남편이요?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저는 오직 실력과 노력으로 이 자리에 왔을 뿐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박민호 그룹이 과거 인수한 기술 이후로 혁신이 없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남의 것을 훔쳐서는 발전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아닐까요? 진짜 실력이 없으면 결국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서윤의 대답에 기자들이 웅성거렸고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공항에 울렸습니다. 한편 박민호 회장의 회사는 최근 회계 부정 의혹까지 제기되며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서윤이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우리 딸들. 이제 시작이야. 검은색 최고급 리무진이 공항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리무진에 오르기 전 서윤이 잠시 멈춰서서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혁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리무진 안에서 아라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 사람들 회사 인수하는 거야? 아직이야. 더 떨어뜨려야지. 완벽하게 무너지는 걸 봐야 해. 다라가 킥킥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빼앗긴 특허도 다시 찾아올 거지? 서윤이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당연하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한 모든 걸 몇 배로 돌려받을 거야. 민호의 회사 연구소는 새벽 3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연구원들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컴퓨터와 기계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또 멈췄어요.
이번엔 5분도 못 갔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비명을 지르자 연구소장이 흰머리를 쓸어 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설계도대로 똑같이 만들었는데. 다른 연구원이 초조하게 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이대로면 다음 주 신제품 발표회를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 그럼 회사가 망해. 이미 언론에 다 알렸는데 무슨 소리야. 연구소장이 격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연구소 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호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그는 넥타이도 풀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습니다. 어떻게 됐어? 고쳤어? 지금 몇 시야? 대체 뭘 하는 거야? 연구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원천 기술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저희가 가진 설계도는 겉모양만 복제한 것이라. 그런 변명 들으려고 월급 주는 거 아니야. 무조건 고치라고. 당장. 민호가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연구소 문이 다시 열렸고 고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두 소녀와 함께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실례합니다. 김 대표님이 소개해 주셔서 왔는데요. 투자 검토차 내부 견학 왔습니다. 민호는 서윤을 알아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서윤? 어머, 박 회장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서윤이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연구소를 둘러봤습니다. 투자자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어수선해서 어떡하죠? 회사 분위기가 엉망이네요. 연구소장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 그게 저희 신제품에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곧 해결될 겁니다. 그때 다라가 칠판에 그려진 복잡한 설계도를 힐끔 보더니 작은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아줌마, 여기 이상해요. 연구원들이 어린아이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 그러니? 저리 가렴. 다라가 칠판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다라의 목소리는 천진난만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그리던 그림이랑 똑같은데 여기 선이 잘못됐어요. 할아버지는 이 핵심 부분을 이렇게 안 그렸거든요. 아라가 동생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아. 이 부분은 전류가 역방향으로 흘러야 핵심 장치가 작동하는데 설계도에는 순방향으로 그려놨네요. 그래서 기계가 계속 멈춘 거예요. 연구소장이 놀란 눈으로 아이들을 봤습니다. 뭐라고? 역방향? 연구소장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라가 분필을 들고 칠판에 그려진 선 하나를 망설임 없이 지우고 고쳐 그렸습니다. 단 하나의 선을 바꿨을 뿐인데 멈춰있던 거대한 기계가 갑자기 웅장한 소리를 내며 완벽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간다? 기계가 돌아가요. 세상에. 연구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럴 수가, 선 하나 때문에? 이 아이들이 천재야. 어떻게 한 번에 알아냈지? 연구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웅성거렸습니다. 민호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회장인데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을 겨우 10살짜리 아이들이 단번에 해결한 것입니다. 서윤이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회장님, 자기 회사 제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시나 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바빠서. 아, 맞다. 남의 기술 훔쳐서 쓰다 보니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구나. 원래 도둑질한 물건은 제대로 쓰기 어렵죠. 안 그래요? 연구원들이 숨을 죽이며 두 사람을 바라보자 연구소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다라가 엄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재미없어요. 겉모습만 베낀 가짜들만 잔뜩 있잖아요. 아라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여기는 가짜만 있어서 시시해요. 더 볼 것 없어요.
서윤은 아이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연구소를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서윤과 아이들이 연구소를 나간 뒤 민호는 극도의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를 모두 바닥에 쓸어버렸고 종이장들이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전현이 감히 내 앞에서 나를 완전히 망신시켰어. 민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구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방금 그 아이들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가진 기술은 핵심이 빠진 겉모양뿐이라는 뜻입니다. 큰일입니다. 닥쳐. 다들 나가. 민호가 소리를 질렀고 그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연구원들이 황급히 연구소를 빠져나갔고 혼자 남은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아무도 모르게. 30분 후 민호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민호가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꼼꼼히 내렸습니다. 실장, 우리가 지금 위기야. 이서윤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해. 당장 무슨 수를 써야 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적인 대응은 어렵습니다. 민호가 책상 서랍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전현을 이길 수 없어. 이 돈 가지고 전문가를 구해. 서윤이 회사에 밤에 몰래 침입해서 핵심 기술 문서를 훔쳐와. 아이들이 고쳐서 보여준 그 원천 기술 자료를. 회장님, 그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비서실장이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범죄? 우리가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는 것보다 나아. 빨리 사람 구해. 이 돈이 부족하면 더 줄게. 민호가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윤이가 가진 그 핵심 기술만 손에 넣으면 우리는 다시 역전할 수 있어. 그게 전부 그년 아버지 기술이니까. 비서실장이 현금 뭉치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절대 들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돼. 만약 잡히면 모든 건 네가 혼자 한 일이야, 알았지? 내 이름은 절대로 나오면 안 돼. 네, 회장님. 비서실장은 불안함 속에서도 복종했습니다.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서윤, 네가 먼저 건드렸어. 이제 내 차례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오겠어. 3일 후 밤 11시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윤의 회사 건물에 몰래 들어섰습니다. 경비원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재빠르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서 특수도구를 꺼내 능숙하게 자물쇠를 땄습니다. 도둑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숨을 죽이며 파일을 검색했습니다. 1급 비밀 문서, 있었네. 역시 보람이 있어. 도둑이 씩 웃으며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전체에 삐익 하고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문이 철커덕 소리를 내며 안에서 잠겼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도둑이 당황해서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돌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도 모두 자동으로 잠겨 있었고 그는 갇혔습니다. 그때 컴퓨터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도둑님 안녕하세요? 경찰이 5분 안에 도착합니다. 커피라도 드시면서 편안하게 기다리세요. 사무실 CCTV가 도둑의 얼굴을 정면으로 찍고 있었고 이 영상은 실시간으로 서윤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TV를 보던 서윤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걸렸네. 멍청한 박민호. 다라가 팝콘을 먹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민호 아저씨가 보낸 도둑이야? 아라가 킥킥 웃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가짜 폴더에 걸린 거야? 바보네. 그게 바로 덫인데. 한편 같은 시각 서울의 최고급 백화점 VVIP 라운지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5천짜리 한정판 가방이 이렇게 엉망일 수가 있어? 최 여사가 테이블을 쾅쾅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명품 가방의 손잡이 부분 바느질이 눈에 띄게 삐뚤빼뚤했습니다. 직원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손님, 저희 매장에서 판매한 제품이 맞으신가요? 혹시 보증서는?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사준 거야. 박민호 회장 아들이라고. 최 여사는 위세를 부리자 주변에 있던 다른 사모님들이 최 여사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박민호 회장? 요즘 회사가 어렵다던데. 그러게. 돈이 없어서 짝퉁 산 거 아니야? 허세는 여전하네. 최 여사가 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짝퉁? 우리 아들이 감히 그런 걸 살 리가 없어. 너희들 당장 입 닥쳐. 그때 매니저가 명품 감정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의 가방 진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정사가 돋보기로 가방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가죽도 싸구려 인조가죽이네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그럴 리 없어. 우리 민호가 5천 주고 샀다고. 너희들 다 잘릴 줄 알아. 감정사가 침착하게 가방을 뒤집어 보여주자 가방 안감 구석이 찢어지면서 조그만 태그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가격 1만 5천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라운지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그러다 누군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만 5천 원짜리를 5천이라고 아들이 엄마를 속인 거네. 회사가 망해가니까 짝퉁이나 사주고 찌질하네. 최 여사는 창피함을 견디지 못하고 얼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던지고 뛰쳐나가려다가 구두굽이 부러져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녀는 부러진 구두를 벗어던지고 맨발로 뛰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매장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회장의 기업이 프랑스 명품 브랜드를 인수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총판을 맡아 최 여사가 밖으로 나가면서 분노에 차중얼거렸습니다. 이서윤, 다 그년 때문이야. 감히 우리 모자에게 이런 짓을. 바로 그 시각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보낸 사람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서윤 회장 회사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의 절망 가득한 목소리에 민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잡혔다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리고 어머님이 백화점에서 짝퉁 가방으로 망신당하셨다고 뉴스에 떴습니다. 민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부들부들 떨리는 분노를 억누르며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아이들도 데리고 와. 우리 사이에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래도 애들 아빠잖아. 10년 만에 만나는데 밥이라도 같이 먹자. 오늘 저녁 7시 특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와.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것도 특별히 준비했어. 서윤은 민호가 무슨 속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아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어 미련을 완전히 끊어주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 호화로운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민호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서 테이블 중앙에 초콜릿 도넛 상자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준비한 고급 과일 바구니는 어떻게 할까요? 필요 없어. 애들은 무조건 달고 자극적인 걸 좋아해. 초콜릿 도넛이면 충분해. 괜히 비싼 거 가져와서 유난 떨지 마.
비서가 한숨을 쉬며 물러났습니다. 그때 서윤이 쌍둥이를 데리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호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왔구나. 우리 딸들, 아빠 보니까 반갑지? 정말 많이 컸네. 아라와 다라는 엄마 뒤에 바짝 숨으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진짜 아빠야? 민호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야.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 아주 맛있는 거 준비했어. 자리에 앉자 민호가 의기양양하게 도넛 상자를 열었습니다. 자, 이거 먹어봐. 이 레스토랑에서 가장 비싼 최고급 초콜릿 도넛이야. 서윤이 도넛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애들한테 묻지도 않고 이런 걸 준비했어? 우리는 잘 안 먹이는 음식인데. 애들은 다 단 거 좋아하니까 너처럼 유별나게 키우지 마.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시만, 중요한 전화야. 미안하지만 화장실 다녀올게. 서윤이 자리를 뜨자마자 민호가 재빨리 도넛을 집어 아이들 접시에 올렸습니다. 자, 엄마가 오기 전에 빨리 먹어. 아빠가 너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거야. 다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냄새가 좀 이상해요. 텁텁해요. 뭐가 이상해? 비싸고 좋은 거라고. 잔말 말고 한 입만 먹어봐. 너희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민호가 도넛을 다라의 입 앞으로 강제로 가져가자 다라가 마지못해 도넛을 아주 조금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다라의 얼굴이 급격하게 빨갛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컥, 컥, 콜록. 다라가 목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더니 그대로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라야, 왜 그래? 아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땅콩이에요. 도넛 안에 땅콩이 들어있나 봐요. 다라는 땅콩 알레르기 있어요. 레스토랑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손님들이 놀라서 일어나 구경하고 직원들이 테이블로 뛰어왔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빨리. 애가 숨을 못 쉬어요. 기도 폐쇄된 것 같아요. 민호는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며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넛에 땅콩이 들어있을 리가. 나는 정말 몰랐어. 그때 서윤이 전화를 끊고 뛰어왔습니다. 상황을 보자마자 그녀는 가방에서 비상용 에피펜을 꺼냈습니다. 비켜. 다들 뒤로 물러나. 서윤이 다라의 허벅지에 에피펜 주사를 망설임 없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아 올려 기도를 확보하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다라야, 엄마야. 괜찮아. 숨 쉬어. 천천히 숨 쉬어. 몇 분 후 다라가 겨우 가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서윤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나서 아빠라고? 내 딸이 죽을 뻔했는데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것도 모르면서. 민호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변명하려 했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네가 말해주지 않았잖아. 그래, 모르는 게 당연하지. 태어나자마자 버렸으니까. 네가 아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서윤이 아이들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시는 우리 애들 앞에 나타나지 마. 아빠 자격 없는 인간아. 오늘이 마지막이야. 서윤이 레스토랑을 나가는 동안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자리에 주저앉아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9시 민호의 본가 초인종이 울리자 최 여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5살쯤 된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최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민호 씨 대학 동창 김수진이에요. 죄송하지만 이 아이가 민호 씨 아들이에요. 최 여사의 눈이 충격으로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아들이라고? 내 손자? 6년 전에 저희가 잠깐 만났는데 헤어지고 나서야 임신한 걸 알았어요. 저 혼자 어렵게 키웠어요. 최 여사가 아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박 씨 집안대를 이을 아들에 대한 욕심이 최 여사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우리 민호 판박이네. 어쩜 이리 잘생겼니? 들어와, 어서 들어와. 최 여사가 아이를 격하게 꼭 껴안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대를 이을 귀한 손자가 생겼구나. 아이고, 네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여자가 조심스럽게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제가 급히 지방에 내려가서 사업을 시작해야 해서요. 며칠만 아이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올 때까지. 당연하지. 우리 손자인데 얼마든지 있어도 돼. 걱정 말고 잘 다녀와. 여자가 나간 후 최 여사는 흥분해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우리 민호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있었어. 6살이야. 서윤이가 낳은 쌍둥이 딸년들이랑은 격이 달라. 완전 민호 판박이라니까. 최 여사가 통화하는 동안 아이는 거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윤의 집이었습니다. 쌍둥이가 노트북을 켜고 뭔가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집 로봇 청소기 해킹했어요. 어제 제가 깔아놓은 감시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어요. 거실에 있는 대형 TV 화면에 민호 집 거실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서윤이 팝콘을 가져와 아이들 옆에 앉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가짜 손자가 장식장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비싼 도자기를 품에 있는 작은 가방에 넣고 서랍을 뒤져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다라가 팝콘을 오도독 씹으며 킥킥 웃었습니다. 저 아이 할머니에게 맡겨진 게 아니라 도둑이네요. 프로 도둑 같아. 아라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 생겼다고 좋아하면서 전화만 하고 있어요. 아이가 집을 털고 있는데도 모르네. 화면에서 최 여사가 계속 자랑하듯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손자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박 씨 집안대가 드디어 이어졌어. 그 사이 가짜 손자는 민호의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열더니 값비싼 명품 시계들을 조용히 챙겼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가 끊길까봐 핏줄에 미쳐서 사기꾼한테 제대로 당하는구나. 최 여사가 드디어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섰습니다. 우리 손자 어디 갔니?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이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 아빠 방에서 레고 놀이하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 손자 착하네. 할머니가 얼른 맛있는 거 해줄게. 최 여사가 부엌으로 가는 동안 아이는 현관 옆에 숨겨둔 작은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훔친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윤의 집에서 이 모습을 보던 쌍둥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와, 완벽한 범죄예요. 프로 도둑 수준. 서윤이 피식 웃었습니다. 내일쯤 민호가 유전자 검사 이야기라도 꺼내면 저 여자랑 아이는 바로 잠적할 거야. 그때가 볼만하겠네. 다음 날 오후 3시 서윤의 회사 로비는 직원들로 분주했습니다. 민호가 정장 차림의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옆에는 최 여사가 어제 그 가짜 손자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내 딸들 어디 있어? 이서윤, 당장 데리고 나와. 민호가 로비 한가운데서 소리를 질렀고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해서 보안팀을 불렀습니다. 그때 학교를 마친 쌍둥이가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알아야, 달아야. 아빠가 너희 데리러 왔어. 아빠랑 같이 살자. 아이들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싫어요. 저리 가요. 아저씨 무서워요. 민호가 억지로 다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뭐가 싫어? 내가 내 아빠야. 너희가 만든 기술도 다 내 핏줄이니까 내 거야. 기술 문서 내놔.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회장님은 아이들을 데려갈 권리가 있어요. 그때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뭐, 내가 내 딸 데리러 온 게 잘못이야? 감히 나를 막아? 민호가 다라를 더 세게 잡아 끌자 다라가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파요. 놔줘요. 혼란스러운 와중에 가짜 손자가 먹던 막대 사탕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라가 재빨리 손수건으로 사탕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서윤이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함부로 들어오라고 했지? 민호가 서윤을 보자 더욱 흥분했습니다. 내 딸들 데려가려고 왔어. 쟤들이 만든 기술은 전부 내 거야. 내 핏줄이니까 내 거라고. 서윤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핏줄? 어제는 딸의 알레르기도 몰라서 죽일 뻔했으면서 이제 와서 핏줄 타령이야? 그건 실수였어. 보안팀, 이 사람들 모두 끌어내요. 회사 로비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경찰에 인계하세요. 경비원들이 민호 일행을 거칠게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나, 감히 나를, 내가 누군지 알아? 박민호야. 내가 이 회사를 가만두지 않겠어. 민호가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다 고소할 거야. 내 딸들이야. 기술도 내 거라고. 가짜 손자도 같이 끌려나가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나 집에 갈래.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이서윤 회장님 전 남편이야? 회사 망한다더니 이젠 정신도 나간 것 같아. 애들 팔 잡고 저게 무슨 난동이야. 쌍둥이가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사탕 검사해 볼래요. 아빠가 핏줄 타령했잖아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유전자 검사로 저 아이가 진짜 민호 아들인지 확인해 보자.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야. 다라가 주머니 속 사탕을 만지작거리며 씩 웃었습니다. 벌써부터 결과가 기대돼요. 민호 아저씨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며칠 후 민호의 회사 대회의실은 수십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민호를 향해 일제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일부러 만들어낸 슬픈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은 한 아버지로서의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10년 전 제 전 아내 이서윤 씨는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어린 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제 아이들을 제대로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눈가를 비비며 눈물을 짜내려 애쓰는 모습을 보이자 기자들이 일제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고 싶을 뿐인데 서윤 씨가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아이들을 보러 갔더니 경비원들을 시켜 저를 쫓아냈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한 기자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에 이혼을 하신 건가요? 두 분 사이에 무슨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민호가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제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그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아이들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민호의 입에서 흘러나왔고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으며 동정 어린 시선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인터넷은 서윤을 비난하는 댓글들로 뒤덮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서윤의 회사 정문 앞에는 민호가 돈을 주고 고용한 30여 명의 시위꾼들이 모여 꽹과리와 북을 치며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은 아이들을 인질로 잡지 마라. 돈보다 아이들이 먼저다. 파렴치한 엄마는 각성하라. 출근하는 직원들이 시위대 때문에 건물에 들어가기 힘들어하자 서윤은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변호사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격할 시간이네요. 제가 10년 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꺼낼 때가 왔어요. 그들이 가장 아파할 부분을 터뜨려야죠. 서윤이 사무실 금고를 열고 오래된 갈색 봉투를 꺼내자 그 안에서 빛바랜 사진들과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걸 보세요. 10년 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제가 다 캡처해서 인화해뒀어요. 딸년들은 필요 없으니 당장 데리고 나가라. 우리 집안에는 아들만 있으면 된다. 딸 둘 낳은 년은 우리 집 며느리 자격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수십 개나 됩니다. 변호사들이 사진을 한 장씩 살펴보며 최정숙의 잔인함에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이 또 다른 봉투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내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건 이혼 당시 병원에서 민호와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한 말들을 몰래 녹음한 겁니다. 이들의 본심이 담겨 있죠. 변호사 중 한 명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 증거면 여론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박민호 회장의 위선과 그 집안의 남아선호 사상을 모두 폭로할 수 있습니다. 당장 방송국에 연락해서 단독 인터뷰를 잡겠습니다. 서윤이 휴대폰을 들어 방송국 PD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PD님, 이서윤입니다. 제가 그동안 침묵했던 진실을 모두 공개하려고 하는데 내일 오후 단독 인터뷰 가능할까요? 독점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한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온 집안이 고요한 가운데 서윤은 살며시 쌍둥이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아이들의 잠든 얼굴이 천사처럼 평화로워 보였지만 서윤의 마음은 미안함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라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서윤은 5년 전 그날의 기억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때는 쌍둥이가 5살 유치원 봄 운동회가 열리던 화창한 5월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엄마 아빠 손을 양쪽으로 잡고 즐겁게 운동장에 입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라와 다라는 서윤의 양손을 하나씩 잡고 걸어야 했고 그 모습은 서윤의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을 때였습니다. 옆 가족의 아빠가 아이를 목말 태워주는 모습을 쌍둥이가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던 기억이 서윤에게는 상처처럼 선명했습니다. 오후에 있을 아빠와 함께 달리기 시간이 다가오자 선생님이 아이들을 집합시켰지만 아라와 다라는 놀이터 구석에 숨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이 찾아와서 이유를 물었을 때 아라가 밝은 미소로 대답했던 말이 아직도 서윤의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달리기 하기 싫어요. 엄마가 회사에서 일하느라 피곤하실 텐데 또 뛰게 하면 안 돼요. 서윤이 회사 일을 간신히 마치고
헐레벌떡 뛰어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경기가 끝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엄마를 위로하듯 안아주며 괜찮다고 연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아이들을 재운 뒤 거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사실 쌍둥이는 잠들지 않고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다라가 아라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엄마가 우는 걸 보니까 내 가슴이 너무 아파. 우리가 저 아저씨에게 복수해줘야 해. 나도 그래. 우리가 더 착하고 똑똑하게 커서 엄마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래, 우리가 엄마를 지키자. 우리가 최고가 되면 나쁜 아빠 없어도 괜찮을 거야. 그 다음 날부터 5살 쌍둥이는 놀라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공장에 놀러 갔다가 고장난 기계 앞에서 한참을 관찰하더니 작은 손으로 이리저리 부품을 만지며 뭔가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선이 잘못 연결됐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모두가 놀랍게도 아이들이 만진 기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할아버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영특한 손녀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손녀들이 하늘이 보내준 천재구나. 너희들이 복덩이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어 오래된 USB를 꺼내 서윤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연구한 모든 자료야. 민호놈이 가져가지 못한 유일한 거지. 이걸로 다시 시작해라. 손녀들이 지켜줄 거야. 그 USB 하나가 서윤 기업의 시작이 되었고 쌍둥이의 천재적인 지능과 결합해 지금의 글로벌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아가들, 엄마 때문에 너무 일찍 철이 들고 어른이 되어버렸구나. 이번 싸움은 꼭 이겨서 너희에게 떳떳하고 안전한 엄마가 될게. 서윤은 복수를 넘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옆방에서는 쌍둥이가 자는 척하다가 슬며시 일어나 앉아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라야, 엄마가 또 우는 것 같아.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해. 그러게, 우리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아, 맞다. 낮에 가져온 그 사탕 검사 결과 나왔을 거야. 빨리 확인하자. 아라가 책상 밑에 숨겨둔 노트북을 꺼내 조용히 켜자 DNA 검사소에서 보낸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역시나 박민호와 친자관계 아님, DNA 일치율 0%이래. 그 아저씨 핏줄 타령하다가 가짜한테 완전히 사기당한 거네. 다라가 킥킥거리며 웃다가 아라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제 민호 아저씨 회사 서버에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볼까? 지난번에 심어둔 백도어 프로그램이 아직 작동하고 있을 거야. 그 아저씨 보안 구멍이 많으니까. 아라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에 민호 회사의 내부 서버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가 진짜 1234네. 이 아저씨 어쩌면 좋아. 아, 여기 극비 폴더가 있네. 폴더를 열자 충격적인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안에는 명백한 범죄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와, 이거 완전 대박이다. 회사 돈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린 게 수십억이야. 이것도 다 저장하고, 이메일도 있네. 화면에 민호가 비서실장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떴습니다. 산업 스파이 침투시켜 기술 훔치기, 뇌물로 공무원 매수하기 같은 내용이 날짜와 함께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다라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언니, 이거 봐. 다음 주에 민호 아저씨가 엄마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고 가짜 영상을 준비했대. 이걸 세상에 틀려고 했나 봐. 파일을 열어보니
이서윤의 추악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조작된 영상이었습니다. 서윤이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편집한 가짜 영상과 거짓 증언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라가 분노한 표정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런 나쁜 놈, 이걸 그대로 둘 순 없지. 우리가 영상을 바꿔치기 하자. 우리의 진실을 보여줘야 해. 좋은 생각이야. 민호 아저씨의 모든 범죄 증거를 담은 영상을 만들어서 발표했대. 그게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바꿔놓는 거지. 자기가 준비한 영상인 줄 알고 틀게. 쌍둥이는 밤새 민호의 비리 증거들을 모아 새로운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파일을 민호 아저씨 컴퓨터에 심자. 발표했대. 재생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우리 영상이 나오도록 시스템 설정을 조작하면 돼. 아라가 복잡한 코드를 입력하며 민호의 발표 시스템을 원격으로 조작했습니다. 완료. 이제 민호 아저씨는 자기가 준비한 영상이 나올 줄 알고 자신 있게 버튼을 누르겠지?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야. 한편 민호의 사무실에서는 민호가 비싼 와인을 마시며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조작된 발표 자료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이번엔 네가 완전히 끝장이야.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의 추악한 본 모습을 다 까발릴 거야. 네가 내 발밑에 무릎 꿇는 걸 보게 될 거야. 민호가 서랍에서 비싼 샴페인을 꺼내 터뜨리며 혼자 축배를 들었습니다. 내 완벽한 승리를 위하여. 다음 주가 정말 기다려지는군. 민호는 자신의 컴퓨터가 이미 10살짜리 쌍둥이에게 완전히 장악당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거만한 웃음을 흘리며 샴페인을 들이켰습니다. 일주일 뒤 국가미래 기술 행사가 열리는 대형 컨벤션 센터는 아침 일찍부터 수천 명의 관객과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카메라들이 무대를 향해 일제히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우아한 흰색 정장을 입고 무대 한쪽에 당당하게 서 있었고 반대편에는 민호가 거만한 표정으로 검은 정장을 매만지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서윤의 발표를 망가뜨릴 악성 영상을 작동시킬 리모컨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기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두 기업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서윤 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서윤이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자 민호가 주머니 속에서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이 발표를 시작하려는 순간 민호가 리모컨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화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선명하게 나타났지만 오히려 민호 회사 쪽에 거대한 LED 스크린이 갑자기 지직거리며 이상한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민호가 당황해서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는 박민호 회장의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충격적인 문서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회사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민호가 지난 10년간 회사 돈 500억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내역이 계좌번호와 날짜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가짜라고. 누가 이런 짓을. 민호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소리쳤지만 화면은 계속해서 더 충격적인 내용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것은 민호와 비서실장이 주고받은 이메일이었습니다. 특허 기술 불법 복제 지시, 정부 관계자 뇌물 리스트 같은 범죄 증거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수백 명의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저거 진짜야? 박민호 회장이 범죄자였어?
500억 횡령이라니 완전 대형 사건이네.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어. 민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해킹이야. 누가 우리 회사 시스템을 해킹한 거야. 당장 끄라고. 민호가 무대 위에 컴퓨터로 달려가 키보드를 마구 두드렸지만 화면은 꺼지기는커녕 더 충격적인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10년 전 민호가 서윤의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뒤 특허 문서에 도장을 찍게 하는 CCTV 영상까지 나왔습니다. 그 옆에는 사기 및 위조 혐의라는 붉은 글씨가 섬뜩하게 깜빡거렸습니다. 행사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고 수백 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민호를 향해 달려가며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박민호 회장님, 이 모든 게 사실입니까? 해명해 주세요. 500억 횡령에 대해 지금 당장 말씀해 주십시오. 가짜 아들에게 속은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거짓말이었습니까? 민호가 당황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뒷걸음질 치다가 자신의 범죄 증거가 계속 나오는 화면을 가리려고 팔을 벌려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키로는 거대한 화면을 도저히 가릴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서윤이가 나를 모함하려고. 민호가 변명을 늘어놓으며 화면을 가리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무대 조명 케이블에 발이 걸려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으악! 민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호가 무대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모습이 전국 생중계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그가 바닥에 엎어진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서윤이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것처럼 저희 회사는 어떤 해킹 시도나 산업 스파이도 즉각 탐지하고 역추적할 수 있는 최첨단 보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호 회장이 저희 회사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다가 오히려 자신의 모든 범죄 기록이 역으로 노출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서윤의 차분하고 우아한 설명에 관객들이 감탄의 박수를 보냈고 기자들은 서윤의 말을 받아 적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겨우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행사장에 도착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박민호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이건 모함이야. 서윤이가 다 꾸민 거라고. 내가 누군데. 민호가 발버둥 치며 저항했지만 경찰들은 그의 양팔을 잡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 여사도 아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경찰들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재벌 2세를 감히 어떻게 체포해. 내가 당신들 가만 안 둬. 하지만 그녀의 협박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경찰이 그녀에게도 경고했습니다. 할머니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으니 조용히 하십시오.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민호는 수갑을 찬 채 경찰들에게 끌려갔고 최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서윤은 무대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술은 정직한 노력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남의 것을 훔치는 자는 결국 이렇게 몰락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앞으로도 정직과 혁신으로 대한민국 기술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관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고 서윤은 당당한 모습으로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쌍둥이가 엄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완벽했어요. 그 나쁜 아저씨가 드디어 벌을 받았네요. 속 시원해. 서윤이 아이들을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다 끝났어. 엄마의 복수가 성공했어. 민호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마지막으로 비치며 한때 잘 나가던 재벌 2세의 완벽한 몰락이 전 국민 앞에 공개되었습니다. 기술 행사에서의 대형 망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의 회사는 거래 정지 직전까지 몰렸고 검찰은 매일같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보석금 10억을 겨우 마련해 풀려난 민호는 호텔에 숨어 있다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집착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실장, 지금 내가 살 길은 하나뿐이야. 국민 정서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해. 불쌍하고 억울한 아빠 이미지로 가는 거야. 민호가 거울 앞에 서서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면도도 하지 않은 채 수염을 기르며 구겨진 싸구려 양복을 입었습니다. 유튜버들 섭외됐어? 특히 구독자 100만 넘는 애들로 최소 30명은 불러. 오늘 작전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쭉 내보내게 해야 해.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유명 채널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출연료도 이미 충분히 지급했고요. 좋아. 그리고 이것 좀 사와. 즉시 민호가 메모를 건넸는데 거기엔 멘톨 스틱, 양파즙, 인공 눈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민호는 유튜버들을 미리 만나 작전을 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 한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입니다. 전 부인이 재산과 권력으로 아이들과 저를 억지로 갈라놓고 있어요. 꼭 그 부분을 강조해 주세요. 한 유튜버가 카메라를 세팅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아이들을 못 만나게 막는 건가요? 당연하죠. 제가 아이들 보려고 하면 이서윤이 고용한 경호원들이 막아선다고요. 오늘도 아마 그럴 겁니다. 민호가 주머니에서 멘톨 스틱을 꺼내 살짝 눈가에 바르자 곧바로 눈물이 억지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30여 명의 유튜버와 인터넷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지나가던 시민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비틀거리는 연기를 하며 학교 앞에 나타나자 수많은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딸들을 보러 왔습니다. 벌써 2달째, 아니 3달째 아이들의 얼굴을 못 봤어요. 민호가 준비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척하며 카메라를 의식한 각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처 이서윤 씨가 거액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저를 아이들과 억지로 떨어뜨려 놨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조차 막아버리니 실시간 채팅창에 민호를 동정하는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헐 불쌍해. 아빠 얼마나 마음 아플까. 돈 많은 엄마가 너무 갑질하네. 아빠도 권리 있는데 왜 저렇게 막는 거야. 그때 하교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민호가 쌍둥이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알아야, 달아야,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미안해. 아빠 좀 봐줘.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고 쌍둥이는 민호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저 아저씨 또 왔어. 지난번 로비에서 우리 팔 잡았던 그 아저씨야. 선생님한테 가자. 빨리 도망가자. 하지만 민호가 일어나 비틀거리며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보고 싶었어. 너희 없이는 못 살겠더라.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아빠 품에 안겨보자. 민호가 다라의 교복 소매를 잡으려는 순간 다라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을 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때리지 마세요. 아파요. 만지지 마세요. 다라가 뒤로 넘어지며 무릎을 바닥에 세게 부딪혔고 진짜로 무릎 피부가 찢어지며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라도 동시에 바닥에 주저앉으며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낯선 아저씨가 우리 동생을 밀었어요. 경찰 아저씨, 도와주세요. 이 광경을 본 학부모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특히 태권도 학원 관장인 한 아버지가 민호의 팔을 뒤로 비틀며 단번에 제압했습니다. 당신 뭐야? 남의 애들한테 왜 손을 대고 폭력을 행사해? 당장 이 손 놔. 민호가 당황해서 팔을 빼려고 버둥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는 이 애들 친아빠라고요. 제 딸들이라고요. 그때 학교 경비원이 뛰어와서 상황을 파악하고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교장실, 여기 정문입니다. 박민호 씨가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찰 출동 요청합니다. 한 학부모가 넘어진 다라를 일으켜 세우며 무릎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어머, 피가 나네. 애가 다쳤어요. 폭행죄예요.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또 다른 학부모가 민호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뉴스에 나온 그 재벌 아니야? 회사 돈 훔친 범죄자. 맞아. 박민호 회장. 감옥에서 보석으로 나왔나 봐. 유튜버들은 이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고 생중계했는데 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아동 폭행 현장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한 유튜버가 카메라에 대고 흥분한 목소리로 중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민호가 딸들에게 접근하자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쓰러졌습니다. 심지어 한 아이는 무릎에서 피까지 나고 있네요. 이는 명백한 아동 폭력입니다. 실시간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미친놈이 진짜 때렸네. 사악하다. 아동학대 현행범 신고해. 저런 아빠는 친권 박탈해야 해. 감옥에 다시 보내. 그때 검은 차 세대가 학교 앞에 급정거하며 멈췄고 서윤이 경호원들과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윤이 상황을 보자마자 달려가 아이들을 품에 안았고 다라의 다친 무릎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다라 많이 다쳤구나.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쌍둥이가 엄마 품에서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계속 쫓아와요. 학교에도 오고 너무 무서워요. 서윤이 일어나 민호를 향해 걸어갔는데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박민호 씨, 당신이 또 이런 짓을 했군요. 법원의 3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것도 모자라 아동 폭행까지. 민호가 억울하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폭행이 아니야. 나는 그냥 안아보려고. 3m 이내 접근 금지 명령 받은 거 잊었어요? 이건 명백한 법원 명령 위반이고 아이가 다친 건 당신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죄예요. 모든 영상에 다 찍혔어요. 경찰차 2대가 도착하고 경찰관들이 민호를 포위했습니다. 박민호 씨, 접근금지 명령 위반 및 아동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민호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음모야. 서윤이가 다 꾸민 거라고. 애들이 일부러 넘어진 거라고. 믿지 마. 하지만 수십 개의 카메라에 찍힌 영상은 민호가 다가가자 아이가 공포에 질려 넘어지며 다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서울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서윤은 다라를 침대에 앉히고 의사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학교 앞에서 성인한테 밀려 넘어졌어요. 무릎 상처도 봐주시고 정신적 충격도 심한 것 같으니 소아정신과 선생님도 함께 불러주세요. 의사가 다라의 상처를 소독하며 진단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열상 3cm, 타박상 다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불안 증세도 진단서에 포함시킬게요. 증거 자료로 제출하셔야겠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쾅 열리며 최 여사가 미친 듯이 뛰어들어왔는데 뒤따라 온 사람은 놀랍게도 민호의 변호사였습니다. 서윤, 내년이 또 우리 민호를 함정에 빠뜨렸구나. 애들한테 연기시킨 거 다 알아. 당장 취소해. 최 여사가 병실로 난입하려 하자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병원입니다. 환자가 치료받고 있으니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뭐, 내 손녀들인데 내가 못 들어가? 비켜. 이 천한 것들이 시어머니를 막아. 최 여사가 경호원을 밀치려다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더니 그 순간 갑자기 꾀병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허리, 내 머리. 인연들이 시어머니를 폭행했어. 변호사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시어머니를 밀쳤으니 특수 폭행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최 여사가 바닥에 드러누워 온몸을 비틀며 절규했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심장이 멈출 것 같아. 119 불러. 나 죽어. 응급실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최 여사는 아무도 자신을 못 만지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병원 의사들 다 서윤이 편이야. 나를 죽이려고 짜고 치는 거야. 다른 병원 의사 불러. 한 간호사가 혈압계를 가져와 측정하려 하자 최 여사가 팔을 빼며 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내가 허락 안 했어. 이거 의료법 위반이야. 함부로 만지지 마. 그때 병실에서 치료를 마친 아라와 다라가 나왔는데 두 아이는 바닥에 누운 최 여사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아파 보여서 저희가 어제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아라가 무릎을 꿇고 앉아 최 여사의 손을 잡으려 하자 최 여사가 손을 빼며 더욱 크게 신음했습니다. 만지지 마. 온몸이 다 부러진 것 같아. 구급차, 중환자실, 나를 건드리지 마. 다라가 작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요. 저희가 할머니를 위해 특별한 일을 했어요. 할머니가 집안 곳곳에 숨겨두신 비상금이랑 금반지들 있잖아요. 장독대 밑에 묻어둔 금괴 10개랑 안방 장판 밑에 숨긴 달러 뭉치도요. 최 여사의 신음소리가 갑자기 뚝 멈췄고 그녀는 실눈을 뜨고 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너희가 그걸 어떻게 알아? 감히. 아라가 해맑게 웃으며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할머니 집 비밀번호가 다 0000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할머니 재산을 다 찾았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아프시니까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하면 할머니 병이 나을 것 같아서 다라가 가짜로 만든 기부 증서를 최 여사 눈앞에 들이댔습니다. 짜잔, 전액 기부했어요. 불우한 어린이들 돕는 데 쓰라고요. 할머니 이름으로 5억 기부하니까 뉴스에도 나올 거예요. 할머니 칭찬도 많이 받을 거예요. 최 여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서 아이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5억을? 내 금괴를? 내가 40년 동안 모은 돈을? 이 도둑년들, 당장 취소해. 내 돈 돌려줘. 방금 전까지 뇌출혈로 죽는다던 최 여사가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아이들을 쫓아 병원 로비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어머, 방금까지 못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휠체어 좀 가져다 주지. 완전 꾀병이었네. 돈 얘기 나오니까 금방 낫네. 저런 연기가 어디 있어. 40년 동안 모은 돈이 5억이면 적게 모은 거 아닌가.
재벌치고는. 한 의사가 최 여사를 가로막으며 진단했습니다. 할머니, 방금 뛰어다니신 거 보니 아무 이상 없으시네요? 완쾌하신 것 같으니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네요. 최 여사가 의사를 밀치고 아이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아라와 다라가 동시에 크게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와, 기부의 힘이에요. 할머니가 완전히 나으셨어요. 역시 좋은 일을 하니까 하늘이 도와주시나 봐요. 병원에 있던 사람들도 따라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최 여사는 완전히 놀림거리가 되어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건 사기야. 애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내 금고에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돈이 없어. 그때 병원 로비 TV에서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박민호 전 회장 모친 최정숙 여사,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 착수, 숨겨둔 금괴와 달러 존재 확인. 최 여사가 TV를 보고 입을 떡 벌렸고 서윤이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신고도 안 한 재산이 그렇게 많았네요. 세무서에서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어쩌면 좋아. 최 여사가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없는 돈이야. 내가 아무것도 숨긴 거 없어. 아무것도 못 봤어. 하지만 방금 전 소리친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휴대폰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SNS에는 꾀병 부리다 돈 얘기에 벌떡 일어난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서울중앙지검 앞은 수많은 취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민호가 다시 체포되어 끌려오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박민호 씨, 횡령 금액이 500억이 넘는다는데 인정하십니까? 해명해 주십시오. 학교 앞 아동 폭행 혐의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정말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셨습니까? 가짜 아들에게 속은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모두 계획된 사기였습니까? 민호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검찰청으로 힘없이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의 비싼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한때 거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민호는 철창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변호사, 내 변호사를 불러줘. 최고 비싼 변호사.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당장 불러. 간수가 코웃음을 치며 민호에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요? 당신 재산 다 동결됐는데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사요? 이제 국선 변호사나 기다리세요. 당신은 끝났어요. 그 시각 서윤의 회사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단상에 서서 차분하게 안건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박민호 전 회장이 운영하던 회사를 인수하는 건입니다. 현재 그 회사는 부채만 1,000억이 넘고 기술력도 전무한 부실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인수하면 부채는 정리하고 남은 자산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회사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한 주주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런 부실 회사를 왜 인수하려는 겁니까? 회사 가치로서는 마이너스 아닙니까? 서윤이 화면을 띄우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가 가진 특허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모두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개발한 핵심 기술인데 10년 전 사기를 당해 박민호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이제 정당하게 되찾아오려고 합니다. 주주들이 서윤의 말을 듣고 만장일치로 인수를 승인했고 서윤은 그날 오후 민호의 회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이미 간판이 내려지고 있었고 직원들이 짐을 싸서 나오고 있었는데 그들 중 일부가 서윤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이서윤 회장님,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박민호 회장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줄.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실력 있는 분들은 저희 회사에서 다시 모시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직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윤이 건물 로비로 들어가 벽에 걸린 민호의 대형 초상화를 내리게 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현판을 걸었습니다. 이강철 과학기술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현판이었습니다. 서윤의 아버지 이름을 딴 재단이었고 가난한 학생들의 과학교육을 지원하는 곳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쌍둥이가 엄마 옆에서 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드디어 할아버지 이름이 빛을 보네요. 우리가 해냈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서윤이 아이들을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되찾았어요. 그들이 빼앗아간 것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좋은 일에 쓸게요. 편히 쉬세요.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고 검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윤 회장님, 방금 박민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횡령 규모가 커서 최소 15년 이상의 형량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최정숙 씨도 탈세 혐의가 입증되어 조사 중입니다. 서윤이 전화를 끊고 아이들과 함께 건물을 나왔는데 하늘에는 10년 만에 가장 맑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끝은 정의의 승리였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1년 후 서울역 근처의 무료 급식소 앞에는 노숙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때 재벌 2세였던 민호도 있었습니다. 찢어진 패딩의 때가 잔뜩 낀 운동화를 신은 그의 모습은 과거의 거만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민호가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를 움켜쥐고 줄을 서 있을 때 앞쪽에서 갑자기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먼저 왔다고. 밥 더 줘.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배를 채우라고. 늙은 여자가 다른 노숙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야, 내 밥그릇 뺏지 마. 이게 내 거라고.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민호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최 여사였습니다. 한때 명품만 걸치던 그녀는 이제 남루한 누더기를 걸치고 얼굴은 때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광기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 여사도 아들을 알아보고는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들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며 민호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놈이 여기 왜 있어? 네가 다 망쳐놨어. 내 인생을 다 망쳐놨다고. 이 천하의 불효자식? 민호가 팔로 머리를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뭐, 엄마가 망친 거잖아. 엄마가 딸 낳았다고 서윤이를 쫓아내라고 닥달한 거 아니야? 엄마가 가짜 손자한테 속아서 우리 재산 다 날린 거고. 닥쳐. 네가 회사 돈 훔치다가 걸린 게 잘못이지. 500억을 훔쳐먹고도 모자라서 감옥까지 갔잖아. 너만 아니었으면. 두 모자가 급식소 앞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자 다른 노숙자들이 구경하며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엄청 시끄럽네. 들어보니까 재벌이었다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재벌이 왜 여기서 밥 얻어먹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싸움 중에 민호의 식판이 바닥에 떨어졌고 밥알이 더러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민호가 체면을 버리고 무릎을 꿇고 떨어진 밥알을 하나하나 주워 먹기 시작했고 최 여사도 곧바로 바닥에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이게 우리 신세야. 한때는 하루에 수백만 원짜리 음식을 먹었는데. 엄마,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서윤이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가 그리워. 최 여사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었어야 했는데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고 그들 앞에는 끝없는 가난과 비참함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급식소 봉사자가 다가와서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여기서 싸우면 다음부터 밥 안 줘요. 조용히 드시고 가세요. 다른 분들 불편합니다. 민호와 최 여사는 더러운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비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날, 서윤의 새 집은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대형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앵커가 밝은 목소리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서윤 회장이 이끄는 이강철 과학기술 장학재단이 포브스 선정 아시아 최고 혁신 기업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친환경 기술 개발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휠체어에 앉아 있는 서윤의 아버지 이강철이 리모컨을 들고 볼륨을 높였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TV에 나온다. 정말 자랑스럽다. 화면이 바뀌며 서윤이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요? 저의 성공은 오직 정직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가 평생 연구하신 기술이 토대가 되었고 두 딸이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주었죠. 이 모든 영광을 가족들에게 돌립니다. 아라와 다라가 할아버지 옆에 앉아 새로운 로봇 장난감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부품은 여기에 끼우는 거 맞아요? 회로도를 보니까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 우리 아라가 잘하네. 역시 우리 집안 공학 천재야. 내 말이 맞아. 다라가 완성된 로봇의 스위치를 켜자 로봇이 음악을 틀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와, 성공이다. 할아버지, 우리가 만든 로봇이 움직여요. 정말 신나요. 이강철이 손녀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왼쪽 팔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TV 화면이 바뀌며 단신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편 횡령죄로 복역 중이던 전 재벌 2세 박민호 씨가 출소 후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라가 재빨리 리모컨을 잡아 채널을 돌렸습니다. 이런 나쁜 아저씨 얘기는 볼 필요 없어요. 재미있는 만화나 봐요. 아라가 동생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쁜 사람들 얘기는 우리에게 시간 낭비야. 우리끼리 행복한 것만 보자. 서윤이 주방에서 따뜻한 간식을 들고 나오며 웃었습니다. 우리 똑똑한 딸들, 할아버지랑 잘 놀고 있네. 간식 먹자. 엄마, 우리가 만든 로봇 좀 봐. 춤도 추고 노래도 해. 이제 이 로봇으로 할아버지 방 청소도 할 거예요. 서윤이 소파에 앉아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구나. 악행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세상이 보여주었어. 이강철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고생 많았다.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 아버지가 평생 쌓으신 정직한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저를 지켜주었고요. 쌍둥이가 엄마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의 가족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행복할 거예요.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만화 주제곡이 흘러나왔고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어. 이제부터는 오직 사랑과 행복만 있을 거야. 이 봄날처럼.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이강철이 손녀들과 함께 로봇을 가지고 놀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배신은 모두 지나간 일이 되었고, 이제 서윤의 가족에게는 오직 사랑과 행복만이 가득한 날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버림받았던 서윤과 쌍둥이가 결국 자신들의 능력으로 당당히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가치는 성별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민호와 최 여사가 몰락한 것은 단순히 악행에 대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겉모습과 혈통에만 집착하며 진짜 소중한 것을 놓쳤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죠. 반면 서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노력했고 그 결과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엄마를 지키겠다고 어린 나이에 철든 쌍둥이들이었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진 아이들의 모습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아직도 아들, 딸을 구별하며 차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진정한 축복은 성별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남의 것을 탐하며 부정하게 얻은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정직한 노력과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